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요즘 그런 기사들 되게 많이 보시지 않나요? 재범. 정확히 표현하면 살인 재범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과거에 그 형량과 관련되어 있는, 양형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무기징역형 전, 그 전에 가장 높았던 형량이 15년이었습니다. 15년에서 20년. 근데 한번 개정이 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나이가 100세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형량을 더 높게 잡자라고 해서 최고 유기징역 형량 자체가 2배 정도 늘었어요. 현재는 30년에서 50년이죠. 대부분은 30년 정도고. 그래서 30년에서 50년이고 그 이상에 되는 형량을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무기징역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 재범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난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지도 않고 그 이후에 출소를 해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지? 그 이유가 요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형사와 관련된 그 양형에 대한 부분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징역 15년형이었던 애들이 요즘에 거의 대부분 다 출소하기 시작을 해요. 미치죠?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출소를 하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되게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이제 한국 범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그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께서 요즘에 살인 전과자에 대한 재범률을 연구하고 계신데,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높다요. 살인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재범률 자체가 너무 높게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되게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중반이었습니다. 2015년 중반쯤에 한번 기사가 떴는데, 이때 이 내용이 60대 남성이 자신의 지인, 40대 여성 지인을 폭행해 살해를 했다.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다. 금전관계를 조사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기사로만 접했을 땐 그냥 살인사건이 발생했구나, 저런 끔찍한 일이, 금전 돈 때문에?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대부분 지나가죠. 후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취재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보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금전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다른 어떤 방송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기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기사 내용이 그대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일부 우발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지만, 검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은요, 계획살인입니다. 그것도요, 약을 써서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그냥 짤막한 기사로 정확한 내용이 아닌 부분으로 알려졌지만 얼마나 잔혹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런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공개요? 없습니다. 안 해요. 인권이 때문에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검거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5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40대 여성이십니다. 뭐 성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1인 샵인 조그만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요. 가족들에 의해서 미기과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과 관련되어 있는 실종에 대한 부분은 며칠 정도 조금 지켜보는 경향들도 있죠. 자발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있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저녁 8시 30분 경찰에 한 가지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이 여성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라는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지인이 그런 것 같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얘기하는 지인이 누구예요? 그 질문에 제 전남편인데 전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사람 죽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수하라고 했는데 자수도 안 해요. 근데 그거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살인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대충 들었는데 이름은 이렇고 무슨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경찰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있었죠. 바로 전날 미기가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그 여성과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부분이죠. 경찰은 이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한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60세 남성 김 씨였습니다. 자, 60세 남성 김 씨의 인근 주거지를 확인해서 집에 있는지부터 체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잠복한 뒤 12시가 넘어가는 2일 새벽 1시 30분 주거지 인근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선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서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금전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게 알려졌었죠. 일단 처음에 김 씨가 주장을 했던 건 맞습니다. 살인 저지른 거 맞다. 내가 죽였다. 근데 그 이유가 금전 관계로 인한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경찰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얘 주장이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의 내막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정말 금전적인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김 씨의 주장입니다. 사건 현장은 성남에 있는 한 집인데요. 그 집 안에서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대화나 상황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의지하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은 한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김 씨의 진술 위주로만 확인할 수 있죠. 지금부터 김 씨의 주장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1959년생입니다. 김 씨가 2024년 9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그 성남에 있는 헤어샵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사장님은 40대 여성분이셨죠. 그렇게 처음 알게 됐던 이들 사이는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해서 이들 사이는 약 9월 중순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이제 함께 그렇게 동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었던 부분이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둘 사이에 뭐 배우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김 씨는 2025년 5월 달부터 생각이 살짝 바뀝니다. 이거 김 씨 주장입니다. 김 씨는 생각이 살짝 바뀝니다. 이 여성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람났구나. 이렇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김 씨는 6월 30일 저녁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 다 김 씨 주장입니다. 밤 8시 30분경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툼이 시작됐고 여성이 당신은 다 거짓말쟁이야. 나 이제 당신하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헤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 말에 격분했던 김 씨가 말도 안 되는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폭행이었죠. 그리고 오후 9시가 지나갔을 때쯤에 피해자가 그 폭력을 못 견디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할게. 그만하자. 멈추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간 후에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성의 그 중요 부위 쪽에 피멍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걸 보고 김 씨는 또다시 격분합니다. 너 딴 사람하고 뭐 했지? 너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나 일부러 보고 나 연맥이려고 일부러 이런 흔적 남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여성이 그 말에 대해서 또 한 번 격분하면서 왜 그러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라고 답을 하자 김 씨는 약 10분 정도 침대 위에서 폭행을 가하게 됐고 결국 피해자는 외력에 의한 간 및 비장 파열 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김 씨의 주장입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폭행은 팩트죠.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했으니까 말이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안의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의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해서 격분해서 처음에 때리다가 그만하자고 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더니 또다시 이상한 게 보여서 또 말다툼을 해서 그때 또 이제 공격을 했다. 2번을 나눠 공격했던 얘기죠. 그러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김 씨의 항변은 이 부분입니다. 폭행을 해서 살해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 네, 범죄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요,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한 건 맞아요. 살해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자주 들으셨죠? 살인죄와 바로 상해치사죄에 대한 경계 때문입니다. 상해치사로 이제 부여받게 되면 형량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죠. 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우발적으로 난 사건입니다. 죽일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치사가 맞다라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실 때 어떠신가요? 아마 김 씨의 주장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안방에 들어가서 그랬다가 또 그런다고?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김 씨가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잖아. 그냥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증거만 있는 거지. 이건 다 김 씨의 말일 뿐이지 이걸 어떻게 믿지? 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부터 그 주변에 대한 내용들, 수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죠. 진짜 그때 죽일 마음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살인에 대한 감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생각과 준비, 이런 부분을 했나 안 했나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얼굴, 등, 옆구리, 목 끔찍하게 폭행한 거 맞다. 격분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 맞다. 시신이 그게 증거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죠. 폭행에 대한 부분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김씨, 살인마 김씨 같은 경우에는 키 166cm에 몸무게가 67kg, 조금 체격이 이제 좀 덩치가 있는 느낌이었죠. 근데 피해자의 경우 신장 152cm에 몸무게 44kg의 여성이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를 보게 되면 다발성 손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갈비뼈가 거의 다 골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장뼈 골절, 간도 파열되어 있었고 지압 파열, 그리고 그 복강 내 출혈이 있었는데 복강 내에 약 750ml 이상의 혈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외부로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안에가 다 끔찍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죠. 전신이 다 광범위한 멍과 골절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화가 나서 그냥 때렸다의 정도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인 거죠. 사람의 뼈가 다 부러졌다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디만 공격을 했죠? 목, 얼굴, 몸, 생명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살인의 고의성. 이 정도 공격을 가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김 씨를 의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김 씨는요, 폭행 이후에 구호 조치 혹은 119 신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자수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신고 누가 했다 그랬죠? 전처가 했습니다. 전처가 김 씨가 사람 죽인 것 같아요 라고 했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경찰 진술에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피해자를 폭행해서 축 늘어지면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자고 일어났는데 멍이 많이 들어 있었고 입과 코에서 피가 흐른 것도 보기는 봤는데 자고 있는 것 같이 미동이 없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구호 조치를 안 한 거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하죠.
그러면 밤에는 그렇다 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정말 자는 줄 알았으면 그런 사람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야 왜 이렇게 피가 있어 일어나, 이게 정상이죠. 깨워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로 뭘 해야 되죠?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죠. 도리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입니다. 자, 그럼 범행은 왜 질렀던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은요, 김 씨에게 지쳤습니다. 공격적이거든요. 폭력적이거든요. 해서 이미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성을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만나는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김 씨와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그 집에 왜 다시 간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건 김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볼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분명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자분은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만났던 이 남성에게 친구 잠깐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그거 만나고 밤 10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날 약속 시간에도 연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종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을까요? 진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하나가 확인됩니다. 김 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이 이 사건 발생되기 며칠 전에 헤어지자 자꾸 미용실 찾아오면 나 당신 신고할 거야,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거야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헤어지자고요, 만나지 말자고요, 이렇게 엄포를 놨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피해자가요. 이거 증거 기록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김 씨가 며칠 전 굉장히 격분해서 자기 지인에게 막 화를 냈다라는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요, 피해 여성은 헤어지고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있었던 상태였죠. 근데 범행 당시에 왜 그 집에 갔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었냐면 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뭔가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느낌 같은 부분입니다. 사건 발생 6월 30일이었죠. 김 씨가 6월 28일 자신의 지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오빠 잡혀가면 동부구치소로 오면 돼요. 물론 이게 직접 전송을 한 게 아니고요, 카카오톡에 써놓고 보내지 않고 나가면 그 글자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김 씨의 핸드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런 암시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걸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입니다. 아마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였던 것 같은데 밤 12시 22분경이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발생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두 번째 배우자에게 이런 걸 보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나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만드네. 미친 소리죠. 당신 너무 사랑했고 내가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거든. 다시 가면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운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살인에 대한 부분을 암시했습니다. 전처에게 말이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당신뿐입니다. 보고 싶고 사랑해요. 역겨워요. 이 사람 이 피해 여성 살해했을 때 진짜 너무 사랑했다. 근데 나를 버린 것 같아서 그랬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살인 발생되기 전에 자신의 전처에게 이 말을 보냈습니다. 역겹죠. 근데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전처에게 이걸 보냈다 그랬죠. 전처가 신고한 이유가 있어요. 이 새끼는요, 전처에게도 끔찍한 짓을 저지른 새끼입니다. 되게 이상한 사고관념을 갖고 있는 새끼예요. 얘는요. 어쨌든 그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범행 직후로 예상이 되는 30일 밤 9시 33분부터 37분까지 또 다른 여성 자신의 지인에게 이상한 말을 보냅니다. 술에 취한 느낌이기도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용서해주세요. 사랑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보냅니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줘요. 난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죽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명 살인사건 발생한 거 얼마 뒤인데 문자 메시지로 뭘 용서해달라고 보냈잖아요. 그거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김씨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얘는 인지한 겁니다. 사망했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도 암시를 했고요. 이거 뭐죠? 계획살인입니다. 이미 살인에 대한 걸 인지하고 자기 감옥 간다 이 생각하고 공격을 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범행 다음 날이었죠. 7월 1일 오전 7시에서 7시 20분 사이 김씨가 그 전처의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한다. 감옥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사망한 걸 알고 나서 구호조치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처에게 했다고요. 한 여자랑 1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1년도 아니에요. 1년이 된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귀었는데 2달 전부터 바람이 나서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 아침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싼다게 식어있다. 죽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해서 전처는 뭐 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설득을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자수해라. 그 피해자의 자식들은 얼마나 슬프겠느냐. 빨리 자수해라 라고 했는데 얘 자수 안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처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 접수를 받았던 경찰이 그 전날 피해자의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확인해 둘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검거했던 거죠. 자수한 게 아닌 겁니다. 자, 이게 주변인들의 진술에 대한 상황들을 모아봤던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괴리감 되게 많이 느껴지시죠? 김씨가 주장한 거랑 좀 뭔가 다르지 않나요? 둘은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정상 아닙니다. 여성분은 그거를 눈치채고 헤어질 준비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꾸 연락하고 가게로 오게 되면 신고하겠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죠. 주변 지인들에게 살인, 폭행을 암시하는 글들을 보냅니다. 자기 교도소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건은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궁금증, 왜 피해자는 그 집에 갔을까? 김씨가 좋아서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씨는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안 보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성은 그 집에 가게 됩니다. 잠시 들리러 말이죠. 자, 매우 끔찍한 행동을 김씨는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려서 범죄의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요, 증거가 없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저 집 안에 왔고 저 집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폭행이 이루어졌다, 10분간 2번에 나왔다, 안 믿습니다. 이거 그냥 일방적인 이 새끼 주장입니다. 이 새끼를 절대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김씨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피해 여성 3번째입니다. 3번째 피해 여성입니다. 그는 살인 재범, 즉 전과자입니다. 지금부터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이었습니다. 김씨는요, 자신의 첫 배우자를 외도를 의심합니다. 외도 의심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체 부위 있죠? 중요 부위에 멍이 있다, 흔적이 있다. 이게 이유입니다. 너 바람 폈지? 이게 이유입니다. 전처를요, 무참히 폭행합니다. 망치로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자리에 손으로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칼 갖고 와. 그 칼로 그 조심스러운 부분, 항문 쪽 부분과 중요한 부분 쪽을 공격을 가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게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1959년생 김 씨가 저질렀던 살인이요. 이 살인이요. 재판부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끔찍하죠?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1999년에 가석방됩니다. 15년을 선고받았는데 11년만 살고 나왔습니다. 4년이나 깎아줬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폐쇄적이니까. 그렇게 출소했던 김 씨는요,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전처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외출이 잦다. 그리고요, 수시로 중요 부위에 사진을 찍어놨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랑 며칠 하루 뒤에 조금이라도 뭔가 흔적이 다르면 폭행이었다고 합니다. 주먹, 나무 도마, 그냥 이런 걸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해서 이 문제 때문에 2002년 1월 2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출소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2009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의붓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배우자의 친딸이죠. 그러니까 김 씨에겐 의붓딸인 겁니다. 그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됐는데요. 김 씨가 그 의붓딸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요. 그 혐의로 2010년 1월 21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교정 교화요? 살인죄 저지르고도 교화가 안 됐고요. 끔찍한 범죄를 인격살인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인격살인 저지르고 나서도 교정교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다시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뭐라고 하죠? 다 피해자 탓합니다. 피해자가 나를 두고 바람을 핀 거다. 아니요, 너랑 헤어지려고 했다니까요. 네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가 인간 개쓰레기여서. 저 이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신상공개라도 해주던가. 그럼 미리 알았으면 걸렀을 거 아니에요. 신상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자, 헌데요. 여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왜 피해자가 그 집에 간 거지? 거기 되게 석연찮죠. 뭔가 상황들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 언론 보도만을 통해 보면 연인 사이였는데 바람 폈다라는 내용들만 나옵니다. 이거 완전 김씨 주장이거든요. 헌데 검찰은요.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한 가지를 다시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게 확인이 됩니다. 뭐였냐면 국가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복강에 차있던 혈액 있죠.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범행 당시에 나온 그 혈액 안에서 수면제 성분 독시라민이 검출됩니다. 근데 그 독시라민의 농도가요, 치사 농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이 정도의 양이면 조금의 술이 들어가도 정신을 못 차릴 거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안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일 거다 라는 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시라민. 근데 피해 여성이 이걸 이렇게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분명 당시 재판이 기소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검찰이 그걸 제시를 한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 검찰의 주장은 계획범이다. 김 씨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방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케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거다 라고 얘기해서 치밀한 계획범죄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이 사건 초창기 때 기사 그렇게 나갔죠. 이런 부분으로요. 당시 경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수 감정 결과 독시라민이 검출됐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당시 경찰 측에서 독시라민을 어떻게 먹게 됐는지에 대한 그 경위 있죠. 누가 그거를 처방받았고 누가 갖고 있었고 집안에 어디에 있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사하지가 않았습니다. 수사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없죠. 피해자가 먹었을 수도 있잖아. 범주를 넓히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조사가 됐다면, 그리고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김 씨는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더라도 잠깐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만 들려 라고 해도 왔다가 바로 갈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뇌피셜입니다.
독실화민을 준비합니다. 술잔에 탑니다. 그래, 헤어지자. 요거 마지막 이별주라고 생각하고 먹고 헤어지자. 피해자가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전부터 계획을 했던 정황들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막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전처가 신고를 해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에 잡혔을 때 금전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다가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자 바람 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뇌피셜로 만든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그리고 김 씨가 주장했던 범행 사실과 그 앞뒤 전후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상황만 놓고 봤을 때요. 저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후자가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거짓말을 했고요. 이상한 그 성적인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내보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제야 무기징역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거든요. 이름 알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때문에요. 그리고요, 신상 공개조차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범죄자에게 말이죠. 감춰진 범죄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 전하면서 많이 찹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으려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요즘 교도소 과밀화 때문에 인권위가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가 두 번째로 넘었다. 과밀 상태다. 그래서 가석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현재 교도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교도관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인권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소자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당연히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근데 재소자답게 잘못 취급해도요, 고소 먹습니다. 재소자의 가족들이 고소고발한대요. 인권 침해했다, 뭐 했다, 이상한 짓 했다. 교도관분들 그거 다 방어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통이죠. 정말 고통이죠. 탁상행정 많이 합니다. 교도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대요. 그냥 어르고 달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어린애들 어르고 달래야 되는 거.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닌 거니까. 그리고 지켜줘야 될 건 많으니까 어르고 달래서 그냥 그 안에서 사고만 안 치게. 사고 치면 그 윗대가리들이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윗대가리들 진급을 못하니까 밑에 있는 교도관분들은 정말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르고 달래고. 교정 교화가 된다고요? 아니요. 범죄자는요, 범죄자 다바우라고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인권을 사람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진 않겠지만 한 번쯤 인권위에 계신 분들도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인권 문제 말이에요. 피해자는요,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명재환 2심 구형이 됐습니다. 검찰 측에서 울면서 사형을 또다시 구형을 했죠.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나라이긴 합니다. 악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 사형을 주기도 껄끄럽죠. 대한민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눈치 보고 있고, 사형 줘봤자 사형수 하나 늘리면 교도관들 골 때려지는 겁니다. 사형수요, 노역 안 해도 되거든요. 막 살아도 돼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죄에 대한 처벌을 사형으로 끝나는 게 사형수거든요. 그냥 사형 받기 전까지, 사형 집행 전까지 걔 그냥 냅둬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걔 비위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엉클어져 있고 꼬여 있거든요. 아무도 풀려고 안 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다 문제 생기면 그때 와서 잠깐 까작까작 하다가 또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높으신 분들 바쁘시겠죠, 당연히. 근데 뭐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수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투표해서 다 뽑아놓은 분들인데 뭐가 당연히 바쁘죠, 나라는 일 아는데 정말 얼탱이가 없습니다. 진심으로요. 왜 이걸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정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안 올리고 개정안 올리고 그렇게 해도 다 무시하고, 범죄자는 범죄자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정신 나간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주제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상대 누구 만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의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잘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연의 끈 길게 갖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끝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 맞거든요.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때는 괜찮으니까, 이럴 때 미안하다고 하니까 한 번은 봐주지 뭐, 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의 미래가 이겁니다. 살인마. 그때 가면 뭐라고 할 거냐면 죽을 줄 몰랐다고 얘기할 겁니다. 네 인생 다 꼬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건 지금 현대사회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공격이라뇨. 문명사회에서 비문명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태된 인간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대화로서,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걸 윽박과 폭력과 위협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건 비문명적이고요, 비상식적인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사람 새끼라고 취급을 안 해요. 인간이 덜 된 새끼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협과 폭력과 폭행과 가스라이팅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라면 비인간적입니다. 무슨 동물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열대 밀린 가 보면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센 놈들이 앙악거리면 밑에 있는 애들 피하는 느낌처럼 그거 즐기는 것 같거든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그게 안 바뀐다고요? 당신 미래가 제 컨텐츠일 겁니다. 사람 죽이지 말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금 사회에 있을 때 교정교화 되세요. 당신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인과 만났다가 연인과 헤어짐을 겪는 모든 분들께 정말 고통스럽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센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방송에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제가 그거를 비문명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헤어짐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의 의사결정권입니다. 내가 아픈 거, 저는 아프고 슬픈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지 않아요? 헤어졌을 때 너무 슬펐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기억이 잊혀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희미해져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 사람과 헤어져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거다. 그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맞지 않은 사람을 놔주는 용기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릇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전부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넓고요, 더 크고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도, 그런 슬픔도 배울 수 있는 용기를 모두가 좀 가졌으면이라는 생각이고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다 느끼고 다 통제하는 인간의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슬픔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난다고 소리치고 막 때려부시고 다니는 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통과 슬픔도 느껴보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올바르게 빚어나가는 좀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인 및 교제살인 사건들, 전연인 교제살인, 이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끔찍한 일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